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얼굴의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런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속삭임, 속삭임. 최윤. 우린 경기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한 과수원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 바캉스, 아이가 그토록 조르던 거였다. 딸아이는 어릴 때 바캉스와 바카스를 자주 혼동해서 우리 부부를 웃게 했다. 진분홍태의 깜장에 가까운 짙은색 플라스틱 알이 끼워진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입술을 뾰루퉁하게 내밀고 아이답지 않게 팔짱을 끼고 있는 딸아이는 표정은 볼 수 없어도 뙤약볕과 심심한 주위 풍경에 꼭 앙심이라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앉아있는 비닐 돗자리의 그늘 속에는 아이의 크레파스 나부랭이와 미술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얘, 너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꼭 그레타 가르보 같구나. 그레타 가르보가 누구야? 아이는 화를 풀까 말까 망설이는 표정으로 뙤약볕이 만들어내는 나무의 그림자가 선명한 정물에 가까운 풍경을 향하고 앉아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엄마가 제일로 치는 미인이란다. 피, 아이가 빵긋 웃었다. 난 다시 오수의 자세로 아이는 그리다만 여름방학 그림일기로 되돌아갔다. 호수, 글쎄 그런 자그마한 웅덩이도 호수라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모두들 호수라고 불렀던 걸. 산 바로 밑에 잡목숲 아래 수줍게 숨어있는 그 호숫가에는 늘 여리고도 맑은 빛이 어려있는 것 같았지. 저물녘이 되면 둔덕의 한 자락으로 산을 내려오는 사람이 그리운 아주 외딴 호수였단다. 수면 위에는 무수히 작고 깜찍한 여우를 만드는 소금쟁이, 소금쟁이의 앙상한 다리, 부산한 새들의 날갯짓이 훤히 보이는구나. 아, 지독한 장마였지. 그 장마가 끝난 뒤 어느 날 호수가 생겼단다. 호수가 있으니 새가 날아오고 새가 날아오니 소금쟁이들이 모였고 그 호숫가에 앉아 오랜 시간을 보내본 사람은 안다. 호수의 어느 쪽에 앉아 보아도 하늘의 반만이 수면에 비추어지는 것을 하늘 전체가 비치지 않는 게 아주 오랫동안 답답했지. 그렇지만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나무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은 하늘을 온통 비추고 있는 호수. 난 오래전부터 그 호숫가가 너를 맞는데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아마도 호수 주변의 풍경이 만들어내는 황량함 때문이었으리라. 난 네가 세상에 와 첫눈을 뜨는 바로 그날 그 버려진 과수원의 황량함을 보기를 바랬다. 분홍빛 커튼이 쳐지고 알맞은 습기에 앙증맞은 침대가 놓여있는 그런 닫힌 방이 아니라 호수 저 너머에 둘러쳐진 벌판, 그 사막 같은 잡목숲을. 네가 거기서 삶을 시작하기를. 일찍이 황무지를 본 사람은 삶에 대해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 그리고 삶의 많은 것을 바라게 되지 않는단다. 아, 호수는 외롭구나. 무슨 호수? 아빠가 낚시하러 간 호수? 아니다. 엄마 또 혼잣말하는 거지? 개인 사업을 처리하고 이 산골의 과수원으로 식구들과 함께 나앉은 남편 친구의 제안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도 자연의 한 자락 보지 못하고 홍콩 무술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여름을 날 뻔했다. 괌인지 사이판인지 하여간 그 대가족이 모두 동부인해 부모님을 모시고 떠난다면서 과수원 좀 보아달라는 남편 친구의 제안이 있었을 때 우린 각기 다른 이유로 환성을 지르며 오래간만에 우리도 바캉스라는 걸 떠나기로 작정했다. 남편은 즉각 눈을 찡긋하며 내게 공모의 시선을 던졌고 또 과수원에서 30분 정도 가면 있다는 낚시터를 염두에 두었다면 아이는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바캉스인데다 과수원의 닭과 오리에게 모이를 주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잠을 설칠 지경이었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과수원이라는 단 한마디에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그 이상한 광증이 동하여 시선을 먼 곳으로 던지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수원은 내가 멀리 시선으로 떠올린 과수원과는 달리 너무 기름졌으며 너무도 넓었고 사방에 무릉덩이 하나 없었으며 곳곳에 꾀꾀거리는 동물 투성이었다. 아침엔 남편 친구의 지시대로 돌아가는 물뿌리개에 연결된 수도꼭지들을 모조리 열어놓고 호스가 닿지 않는 곳까지 물을 뿌리고 쉴 틈 없이 동물원의 조류들에게 모이를 주고 나니 아침나절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모이를 주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고 그것을 재빨리 간파한 딸아이는 모이통을 들고 냄새나는 새장을 돌아다니는 내 뒤를 시큰둥한 표정으로 멀찌감치 따라다녔다. 중노동이었다. 그래도 좋았다. 과수원. 내가 알고 있던 과수원은 깊은 산골의 야산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일찍이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서울내기들에게 억울한 놀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조커패였다. 시골 우리 과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호수가. 그 호수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딸려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얼굴의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런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난 일찍이 배웠다. 일생, 최소한 반생 동안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향의 황량한 과수원에 과수원지기로 일하던 아제비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어느새 그는 누구에게나 아제비가 되었었다. 지금은 과수원도 아제비도 사라져버렸다. 그의 삶에 대해 난 많은 시간 거의 잊고 지냈다. 그는 일찍 50 중반을 겨우 넘기고 죽었으며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린 그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산장 비슷한 여관이 들어섰으니 어디에고 흔적은 없다. 그도 갔고 과수원도 사라졌으며 호수도 흙에 묻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내게 울먹거림만을 남겼다.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갚지 못한 사람이 삶의 가감 계산에 어렴풋이 눈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을 때 대상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느끼는 순간 샘처럼 가득 고이는 그런 울먹거림. 그리고 그 울먹거림이 치솟아 올 때마다 나의 자랑이던 그 빚진 사랑에 대해,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인 호수에 대해 끝도 없이 말을 토해내고 싶은 그 광증과 같은 욕구. 사라져버린 모든 것은 사람을 울먹거리게 만든다. 그러나 난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말해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조차도. 남편도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과수원을 팔 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했고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오래인 과수원지기 아저씨의 존재에 대해 들을 만큼 들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모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조바심을 자아내는가 말이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참을성이 내게는 없었다.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었다. 자주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부추겨져 예의 울먹거림이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올 때면 난 난감해진다. 그 과수원의 이야기는, 아제비의 이야기는 어떤 어조로 말해야 하는 것일까? 금지된 속내 이야기를 어렵사리 털어놓는 것처럼 속살거려야 하는가? 아니면 무관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과장을 섞어서 부산스럽게, 호들갑스럽게, 그보다는 비극적인 어투로 작은 일화들의 요철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사실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지만
이상한 우수가 그 이야기의 비극적인 어조를 부여하는 것에 회방을 놓는다. 그만 그것에 함몰되어 말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느낌 말이다. 엄마, 그림 일기 끝냈어. 어디 보자. 이런 가짜 일기구나. 여기에 바다나 요트가 어디 있니? 오리하고 칠면조를 그려야지. 엄마, 지루해요.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진짜 옛날 얘기? 가짜 옛날 얘기? 물론 진짜지. 또 엄마 시골 얘기? 엄마는 구식이야. 한 바퀴 돌고 오렴. 아이는 지루한 통행금지라도 풀린 것처럼 나무 옆에 기대어 놓은 잠자리채를 집어들고 집 쪽으로 단번에 뛰어갔다. 집 뒤에 꽃나무가 마구 피어있는 마당과 잡풀들이 자라는 잠자리들의 요새를 아이는 마음속으로 미리 점거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왜 사람은 빨리 어른이 되지 않는 걸까? 네가 아직 아이인 것이 난 너무 지루하단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 얘기를 해주마. 네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너에게 해준 얘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너를 기다리면서 한 그 수많은 속삭임들. 넌 자전거 이야기 또 호수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지. 기억하니? 뱃속에서 작은 투정을 하다가도 호수나 자전거 얘기를 하면 넌 가만히 움직임을 멈추곤 했지. 자전거가 있었지. 요술 자전거가. 언제부터인가 눈에 익어버려 마치 몸에 붙은 두 다리 마냥 익숙해져 버린 자전거. 바로 저기 먼 시간의 그늘 속 나무 등걸에 기대져 있는 자전거 말이다. 보이지? 물론 바퀴의 바람은 지금 휴식 중이고 체인이나 안장의 가죽은 빛이 발해 있지. 그 과수원에 호수가 생기던 날 난 알았지. 언젠가 네가 오리라는 것을. 내가 네 나이에 한 배 반쯤 되었을 때였던가. 그 해에 굉장했던 장마 후 커다란 웅덩이가 패였지. 그리고 며칠 후 호수가 생긴 거야. 아저씨의 선물이었지. 장마로 팬 큰 웅덩이를 사흘날 사흘밤을 아제비가 파대고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물길을 잡더니 호수가 생기더라.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게 타인의 사람의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숨은 삶의 증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던가. 그것은 일생을 두고 따라다니는 빛과 같은 것임을 난 일찍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자문했다. 아제비는 나를 그의 삶의 증인으로 택했기에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나를 사랑했기에 증인으로 택했을까? 그러나 아주 오랜 후에 그의 삶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했던 연결고리들이 조금씩 되찾아졌을 때 난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는 나를 증인으로 택하면서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딸아이 나이 지금 8살, 내일 모레면 10살. 단숨에 잡은 서너 마리의 잠자리를 노란색 플라스틱 잠자리집에 가두어 두고 한동안 내 주위를 맴돌며 놀아줄 낌새만 엿보던 딸아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지쳐 낮잠을 자는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 부부가 30 중반에 가까스로 보게 된 딸이어서인지 남편과 나의 휴가 계획은 가방을 챙길 때만 해도 거창했다. 딸아이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만한 휴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다. 우리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남편은 눈만 뜨면 낚시터로 가버렸다. 왜 낚시 광인 그가 싫지 않을까? 난 과수원 위쪽 동네에 있다는 낚시터의 웅덩이 앞에서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뙤약볕에 앉아있는 그를 상상하는 것이 좋았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놀이를 각자 떨어져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미꾸라지만 꿈틀대는 빈 종다리를 내려놓으면서 그가 짓는 그 순화된 표정이 좋은 것이다. 그렇다. 물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난 좋았다. 그건 아무나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난 딸아이와 같이 점심만 먹고 나면 과수원 한 자락에 돗자리를 깔고 눌러앉아
미안하게도 건성으로 딸애가 제안하는 장난에 동참은 하면서도 생각은 자꾸 아주 오래전 나의 유년의 호수가 있는 과수원 부근을 헤맬 뿐이었다. 황해도의 송림이 고향이던 나의 부모가 어떤 경로를 거쳐 우리 생계의 원천인 그 과수원을 지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일찍 남쪽으로 와 돈을 번 동양인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는 것만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다. 이북에 있을 때 순진한 사회초년생이었던 나의 부모는 남쪽으로 단신 내려와 정착해서는 지어본 적 없는 농사도 짓고 야산을 일구어 밭도 만들고 유실수도 심었다. 그렇다고 일생 동안 한 번도 풍족하게 지낸 기억은 없다. 과수원 이름도 나의 이름이기도 한 고향 이름을 따 송림농원이었건만 소나무는 드물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두 사람에게는 벅찬 과수원 일 때문이었는지 아버지는 일찍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만약에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과수원으로 실려오지 않았다면 그렇잖아도 전전긍긍하던 과수원의 살림이 얼마나 어려워졌으리란 것은 쉽사리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과수원은 더욱 조약한 야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가 사라져버린 후에 그랬듯이. 그 젊은이가 과수원지기로 나의 부모와 어려운 반생을 같이 보낸 정씨 아저씨다. 그렇다고 나의 기억 속에서 그가 젊었던 적은 없다. 어머니를 누님으로 아버지를 형님이라 불러 친척인 줄만 알았던 아제비는 우리의 과수원에서 살 길을 찾은 석방된 반공포로라고 들었다. 어린 시절 몰래 주워들은 부모의 대화에 의하면 어느 날 실신 상태로 산 밑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다행히 그를 본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고 반달이 넘게 신혈로 앓은 후에 겨우 몸을 추스른 그는 나의 부모의 먼 친척으로 차츰차츰 마을에 알려졌다. 내가 웬만큼 컸을 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할 때 포로라는 단어가 한두 번 묻어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음험한 분위기와 나를 바라볼 때면 그의 눈에 활짝 짚혀지는 미소를 일치시키지 못해 난 그 단어의 두려움을 곧 잊어버렸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처럼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는 그에게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그 단어를 잊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의 탄생과 비슷한 즈음에 우리 과수원으로 들어와 가족의 일원이 된 그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삶이 되어 있었다. 부모들이 구수하고 정겹게 쓰는 이북 사투리를 쓰지 않는 무심히 일만 하는 친척 아제비. 이것이 어릴 때 가진 그에 대한 나의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이른 병고 때문에 어머니는 고된 일과 병간호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내게는 아제비와의 기억이 훨씬 더 많았다. 그의 무릎에서 재롱을 피웠으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서 한글을 익혔고 좋기 올이나 되는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지금 내가 딸아이에게 하듯이 옆에 앉혀놓고 숙제를 돌보아주는 것에서부터 더듬거리는 느린 말투로 일부러 영감 흉내를 내면서 해주는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까지. 과수원은 그의 과수원이었을 정도로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 학교만 파하면 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난 꽃씨 심는 법도 익히고 나무에 쓸데없는 가지치는 법도 배웠다. 여름방학이면 얇은 판자를 엮어서 내가 들어가 앉아 놀 수 있는 나무 위에 놀이집도 그가 만들어 주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어머니가 북에 두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상 차리는 데 쓰려고 따로 아껴놓은 곡식을 그가 슬쩍 광에서 꺼내서 우리끼리 몰래 첫nhập도 갔다. 가난의 기억이 완전히 삭제될 정도로 두고두고 생각해도 만나는 사건들이었다. 난 그렇게 정신없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10살이 된 것이다. 나의 10살. 그날은 아제비의 선보는 날이었다. 이미 30 후반에 들어서도 혼인을 거부하던 그가 갑작스레 어머니의 고집에 꺾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 본 것인지 20리가 넘는 이웃 읍내의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안악을 보러 가는 길에 나를 데려간 것이다. 제를 넘어가는 그날의 흙길은 유난히도 희고 길었다.
과수원에서 야생동물처럼 뒹굴던 내게 그것은 참으로 희한한 경험이었다. 누가 해보라면 생생하게 모든 세부를 다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게다가 그 국밥집의 어두운 내부와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술잔을 부지런히 채우던 난생 처음 본 코 밑에 수염이 난 노파를 사이에 두고 앉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남녀의 우울한 얼굴은 어린 내게 선본다는 일에 대한 확고한 편견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역겨운 냄새와 가슴에 스산한 바람이 일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를 대동하는 어떤 것으로 굳건히 나의 의식에 각인된 것이다. 내가 그의 삶의 첫 번째의 증인이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적어도 결과를 두고 생각하면 돌아오는 길에서 내게 한 그의 질문이었다. 송이야, 봤지? 아줌마가 네 마음엔 어찌 보이든. 못 마시는 술에 벌겋게 얼굴이 달아올라 그랬는지 눈빛이 무섭게 빛나 보이던 그가 나를 쳐다봤을 때 난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가짜로 대답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뭐 우리 과수원에서는 못 살 것 같더라. 그치? 그 선이라는 것이 성사되면 그가 영영 과수원을 떠나 그 국밥집으로 예쁘지도 않은 슬픈 얼굴의 여인과 아주 살러 갈 수도 있으리란 심각한 우려에서 나온 대답이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고 우린 어느새 시장거리를 떠나 묵묵히 희디흰 흙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는 봄이었다. 그가 꽃가지 나무를 꺾어 풀피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그래, 송이 말이 맞다. 아마도 나랑은 못 살 것이다. 아제비도 아들이 하나 있단다. 여편네도 뻔히 살아있는데 또 뭔 장가냐. 아제비 아들이면 내 오빠인가 동생인가? 어디 있는데 내가 가서 데려올까? 송이가 알아도 못 데려와. 아제비 거짓말하네. 그래, 송이 놀리려고 한 거짓말이네. 괜시리 해본 소리. 그래도 국밥집 여인은 과수원에 살러 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짐도 다 놓아두고 몰래 과수원을 떠났다. 여인은 6개월을 살았다. 여인이 도망치듯이 과수원을 떠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여인이 온 후부터 그는 더 부쩍 나를 학교에 바래다 주었고 학교가 파하기 훨씬 전부터 와서 운동장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한 나는 방과 후 친구들과 뛰어놀 기회를 박탈하는 그가 귀찮았었다. 여인이 온 후 그들의 살림살이를 위해 지어진 산 밑의 방에서보다는 전처럼 입구 쪽에 있는 우리 집에 더 오래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더욱 자주 늦게까지 아버지와 장기를 들어왔고 늘 그랬듯이 두 분만의 끝도 없는 얘기를 나누다가 그냥 마루에 쓰러져서 자기도 했다. 안학과 그가 둘만이 있게 될 때면 그는 수시로 나를 인질로 데려다 앉혀놓고 그들 사이의 어색함과 뻑뻑함에서 도망할 방도를 찾았던 것 같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그 깊고도 암담한 침묵은 날이 갈수록 나를 조여와 급기야는 송이야 하고 그가 부르면 무조건 밖으로 주랭랑을 칠 정도가 되었을 때 여인이 사라졌던 것이다. 난 가끔 여인의 도망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선을 보고 오던 날 내가 한 말 때문에 그와 여인 사이의 거리가 벌어져 버린 것이라는 생각. 그렇지만 철이 들어 그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을 때 또 그들의 짧은 생활을 돌이켜볼 때면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이었으리란 쪽으로밖엔 달리 결론을 지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그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난 아제비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후에 그의 얼굴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울고 있는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마도 나만이 그의 눈물겨운 몇 번의 시도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그의 얼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를 제일 화나게 하는 얼굴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제비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에 짚혀지는 봄 아지랑이 같은 웃음이 오히려 예외였다.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수원 정씨는
말이 없고 우울한 얼굴을 지닌 키 작은 일 장사일 뿐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난 알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반공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부모와 동양인도 아님을. 그는 단지 도망자였을 뿐이었다. 누구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나의 부모라든가 우리 집과 친하게 지내 자주 만나게 되는 동네 사람들이 말해준 것도 아니었다. 일종의 직감이었을까? 아니면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그가 슬쩍 흘린 불분명한 언질에서 비롯된 상상력의 작용이었을까? 그렇게 난 그가 도망자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정확하게 그가 무엇에서 도망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의 나이 13. 난 그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도망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두 번째의 증인이 되었다. 그해 여름에 일어난 작은 사건은 어쩌면 내가 집을 떠나 서울로 간 것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 나의 서울 유학에 가장 크게 애석함을 표시한 것이 아제비였으니까. 그의 애석함은 내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내게 보내는 사랑의 표시를 어렸던 난 단순히 나의 부모의 사랑 외에 내가 받아야 하는 너무도 당연한 보너스 사랑으로 여겼으니까. 난 고향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여자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어머니와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 우린 나의 하숙집을 정하기 전까지 반달 정도의 기간을 한 여관방에 묵고 있었다. 내가 남노한 여관방에서 입학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어머니는 아침 새벽에 나가 밤늦게까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서울 장안을 돌아다녔던 것 같다. 당연히 내가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작정을 한 어머니는 그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숙방을 구해놓자마자 하루 종일 서울 장안을 헤매고 다녔다. 단순히 오래간만에 서울에 온 사람의 호기심이라고 보기에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의 표정은 다른 곳에, 나의 입학시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해 있었다.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서 난 어머니가 찾고자 했던 그 무엇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난 시험에 합격했고 어머니는 그 사이 밀린 살림 때문에 한시가 바쁘게 시골의 과수원으로 내려갔다. 황해도 부모의 억척을 물려받은 때문인지 난 서울 생활에도 잘 적응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니 주말에 집에 오너라. 올 때는 이런저런 약을 사오거라. 난 이런 부모의 편지보다는 송이가 없으니 풀포기가 다 기운이 없이 시들하다. 아제비. 라고 간단하게 쓸 줄 아는 그의 편지가 훨씬 마음에 들었다. 아제비는 시인이야 하고 중얼거리게 만들던 편지들. 서울에 홀로 떨어진 후 맞은 첫 방학, 13살의 방학이었다. 오래 계속될 아버지의 심장병 투병이 결정적으로 악화된 방학이기도 했다. 그의 간호는 어머니의 정성 이상이었으며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강도나 부드러움에서 변질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친형제 이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눈빛 하나만으로도 알아챌 정도로 더더욱 떨어질 줄 몰랐다. 그 즈음에 난 내가 쓰다 버린 공책에 밤늦게 무언가를 끄적거리다 지우다 하던 글을 몇 번 보았다. 나 또한 그 즈음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만큼 그때서야 뒤늦게 아제비의 공책이 나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을 뿐이지 어쩌면 그가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거린 지는 오래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 과수원의 일에 틈이 생길 때마다 그는 아버지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러 뛰어왔다. 그는 주로 과수원의 일을 아버지와 의논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거동이 편할 때만 해도 그들은 집 앞에 평상으로 단둘이 나가 앉곤 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들의 속살거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싸하고 아픈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지극히 평화로웠다. 바로 그 여름의 끝말에 그 알 수 없는 여행을 하게 됐다. 아버지의 약도 받아오고 새로 개발됐다는 농약과 낡은 기구들을 개비하러 가는 평범한 읍내행에 그는 자주 그랬듯이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들고 올 짐도 많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읍으로 나오자마자 서둘러 볼일을 마친 그는 짐을 장터의 농기구상에게 맡기고 내 손을 잡고 가타부타 말도 없이 버스에 올랐다.
2시간 넘어 걸리는 시골길을 달린 후에 내린 곳에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그 당장에는 왜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뒤를 순순히 따라왔는지에 대해 자문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의 태도에는 위협적인 데가 있었다. 게다가 창밖으로 내내 시선을 주고 있는 그의 얼굴은 내가 그 이상한 여행에 대해 무언가를 묻기에는 너무도 싸늘했다. 끈적한 더위에 쩐 시골버스에서 끝내 그에게 말 한마디 던지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중천에 떠있던 해가 살짝 옆으로 기울려 할 때 우리가 도착한 곳은 MC에서 멀지 않은 한 읍이었다. 우린 정류장 근처의 빙수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난 처음으로 어느새 노년의 초입을 향하고 있는 아제비를 발견했다. 그때 그는 40을 갓 넘었을 뿐이었다. 나이에 앞서 늙어버린 그의 눈꺼풀 밑으로 잠깐 고이다만 눈물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심장의 아픔을 누르는 바로 그런 자세로 팔짱 낀 팔에 힘을 주면서 혼자 안간힘을 썼다. 그는 건조한 목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앙꼬빵 2개와 팥빙수 하나를 주문했다. 그 빙수집의 실내에는 파리가 여러 마리 부산하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그는 주문한 것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 혼자서만 시간을 앞달려간 것이 아니었다. 나 또한 예전처럼 어리광을 부리거나 엉뚱한 소리로 그를 웃기는 것을 겸연쩍어 하는 나이에 다다라 있던 것이다. 오히려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 것은 나였다. 낯선 읍에서의 깬 선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제비의 안간힘, 저무는 낮이 만들어내는 소외의 빛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렇게 먼 곳까지 나를 데리고 와서 마침내 그가 내게 하고야 말 어떤 말이나 그가 부탁할 그 무언가를 견뎌낼 수도 해낼 수도 없으리란 데서 오는 무서움 때문이었다. 그때처럼 내가 철없는 아이였다는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한 일이 또 있을까? 어른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아제비의 답답함을 덜어줄 알맞은 말을 찾았을 것이고 어른의 현명함으로 그의 얼굴에서 단번에 그늘이 거두어지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으리란 생각. 어른이 된 지금 다시 그 일을 겪는다 해도 난 여전히 속수무책의 당황함을 맛보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 있는 것이다. 아제비가 부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우리 송이면 능히 해낼 수 있지.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저 대문 안에 던져놓고 나오면 된다. 아무 일도 없을 게다. 그저 공책 반절을 기름하게 접어서 3번 돌려 귀를 맞물린 딱지 비슷한 편지 한 장을 탁자에 놓여있던 내 손지갑 속에 밀어넣으며 아제비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속삭이듯 설명했다. 내가 찾아가야 하는 집의 주소와 약도였다. 순간적으로 몇 달 전 서울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서울 장안을 헤매다가 늦게야 여관으로 돌아와 무언가를 옮겨 적던 어머니의 모습이 그 주소 위에 겹쳐졌다. 모든 게 이해되는 듯 했다. 어쩌면 이 약도를 건네주면서 절대 않기로 약속을 한 무언가를 지금 바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그런 사소한 절차를 그려보고 또 그려보아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그의 지시들. 그 집을 찾아가서 아무도 없기를 기다려 편지를 안에 던져 넣어야 하는 죽음의 나라로의 여행 같은 것이 앞에 놓여 있었다. 난 막연히 그 일을 잘못 수행하면 아제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매우 결정적인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빙수집을 나설 때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누구에게 동 이름을 묻고 우체국의 위치를 또 국민학교의 뒷문에 이르는 길을 물었는지 길에서 어떤 얼굴을 만났는지 어찌 기억하랴. 직선으로 뻗친 길 위에서도 길을 잃고 허둥대던 꼭 악몽 속의 길이었다. 그 집에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난 놀라운 냉정함을 되찾았다. 난 앞에 막아서는 국민학교 안으로 뛰는 가슴을 진정하러 들어갔다. 방학이어서 더욱 스산하던 국민학교의 운동장에 막 여름의 뜨거운 바람이 일고 있었다. 난 완벽하게 혼자였다.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의 실체를 알기 위해 지갑 속에서 딱지 편지를 꺼냈다. 귀가 풀리고 접힌 금을 따라 종이가 펼쳐지면서 눈에 익은 아제비의 길쭉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흐르는 냇물에 달이 뜰 틈이 없네. 거두절미한 문장, 뚱딴지 같은 내용이었다. 종이를 뒤집어 보아야 아무것도 없었다. 빈 운동장이 무한히 넓어 보이고 난 지극한 무서움을 맛보았다. 그러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의 닫힌 문 틈으로 편지를 던져 넣는 것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아제비의 말처럼 문은 닫혀 있었지만 허름한 안을 드러내는 적당히 닫힌 짝문이었고 시멘트가 발린 작은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찌 아제비를 위해 그 정도를 못하겠는가. 난 편지를 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때 무서움을 이기고 아랫배에 힘을 잔뜩 주면서 난 이런 종류의 마음다짐을 했던 것 같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와 난 벌떡 일어섰다. 송이야 하고 부르는 듯한 약간 쉰 목소리. 그러고 보니 그 소리는 한참 전부터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내 이름이 아닌 엄마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 사방을 둘러보아야 두꺼운 벽처럼 주위를 막아서는 대낮의 열기뿐 아무것도 당장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돗자리 위에는 여전히 아이의 여름방학 숙제 가방과 바다가 있는 그림일기와 녹아내릴 것 같은 반들반들 빛나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크레파스가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난 사방을 황망히 둘러보았다. 머리가 쭈뼛 일어섰고 모공이 활짝 열렸다. 아이가 없다. 그러나 아이 이름조차도 제대로 목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난 소리가 나던 쪽을 향해 뛰었다. 그런데 이제는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을 모두 들여다보아도 실내는 어둡고 신선한 침묵뿐이었다. 난 미친 여자처럼 애 이름을 부르며 아래층에서 지하실로 광으로 뛰어다녔다. 난 머리를 산발한 여인의 몰골을 스스로 떠올리면서 다시 집 밖으로 뛰어나와 아이가 잠자리채를 들고 사라진 뒷밭으로 가서 또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외쳤다. 그때서야 아주 멀리 서인 것처럼 좀 전에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 그러나 소리나는 쪽으로 머리를 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 잘 보려고 앞에 마당으로 한껏 뒷걸음질을 쳐 올려다보았다. 딸아이는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지붕 위에 있었다. 얼굴엔 앙괭이를 그린 채 꼼짝할 엄두도 못 내고. 난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다 말라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초인적인 힘으로 목소리를 자제했다. 애는 겁에 질렸을 뿐이지 통통한 종아리로 말 안장에 앉듯이 멋지게 지붕 꼭대기에 걸터 앉아 있었다. 집 뒤에 있던 사다리가 생각났다. 아이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난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가까스로 힘을 내서 말했다. 예, 너 거기서 뭐하니? 눈앞으로는 당장 지붕에서 떨어져 나뒹구는 아이의 모습이 왔다 갔다 했다. 아이는 대답은 고사하고 놀란 눈으로 평정을 가장한 나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어서 내려오지 않고 뭐하니? 일사병 걸리겠다. 난 눈을 꼭 감고 천천히 지붕 위의 전경에서 눈을 돌리고 뒤돌아 섰다. 급박하게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뒤돌아 섰을 때 아이는 작은 손을 내 쪽으로 내밀고 있었다. 너 혼자 올라갔으니 혼자 힘으로 내려와야지. 엄마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살살 내려와 보렴. 아이의 예쁜 눈에서 확 불이 이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심조심. 고양이처럼 한 걸음 두 걸음. 그래 그렇지 그렇게. 아, 넌 과연 내 딸이다. 옳지 그렇게. 은하야 너라면 할 수 있고 말고. 난 내심으로 외쳤다. 마침내 아이의 얼굴이 지붕에서 사라지고 약간의 사이를 두고 아이가 집 뒤쪽에서 내게로 뛰어왔다. 그 시간은 천만년보다도 깊었다. 난 딸아이의 숨이 막힐 정도로 그 작고 따끈따끈한 몸을 껴안았다. 그제서야 아이는 내 품을 벗어나 그늘로 뛰어가서는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빈 과수원이 쩡쩡 울릴 정도로. 이런 굴뚝 귀신이 오셨네. 이리 온. 엄마가 목욕시켜 줄게. 엄만 날 미워하면서 뭘. 아이는 거세게 도리지를 치고 쉰 목소리로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울다가는 칠면조가 언니하고 달려오겠네. 자, 이리 와봐. 아이는 웃고 싶은 것 같았지만 또 고집스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난 그쪽으로 다가가 나를 거부하느라 싱싱한 생선처럼 팔 안에서 요동을 치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엄마가 우리 은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다. 엄마는 은하를 존중한단다. 아이의 따갑게 달구어진 정수리에 뺨에 난 무수히 입을 맞춰 주었다. 아이의 서운함이 풀릴 충분한 시간 동안. 요동이 서서히 그치고 아이의 작은 몸이 내 품에 살짝 안겨들 때까지. 존중은 사랑보다 덜 좋은 거지, 어? 웬걸 더 무겁고 더 깊은 거야. 사랑보다 더. 엄마는 왜 날 존중해? 그건 말이지. 너에게는 아직 눈물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지붕에서 무사히 내려왔기 때문이지. 눈물 에너지가 뭐야? 글쎄다. 그게 뭘까? 난 아이를 데리고 수도가로 가서 아직 키 작은 정원수들 사이에 널브러져 있던 긴 호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돗물 꼭지를 활짝 열어놓았다. 난 먼지와 때국이 낀 아이의 울퉁불퉁한 벗은 몸 위에 흠뻑 물을 뿌려주었다. 예, 작은 이파리가 통통한 채송화 같은 아이. 아직 눈물 에너지가 없는 너를, 아직 시인의 나라에 사는 너를, 모차르트나 반고흐에 가까운 너를 어찌하면 좋으냐. 너를 부스러지게 껴안고 싶을 뿐. 난 네가 미친 짓을 할 때가 좋더라.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무줄 놀이에 발이 부르터 들어올 때, 나의 부당한 처사를 받아들이지 못해 5시간이 넘도록 돼지 멱다는 소리로 울 때, 용서해달라고 끝내 빌지 않을 때,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부리면서 장난감을 모두 창밖으로 던졌을 때, 두 손을 나무처럼 하늘로 치켜 올리고 서 있으라고 벌을 줄라 치면 잠시 신경을 딴 곳에 팔고 있는 사이 어느새 네 자리에 인형을 대신 벌 세워놓고 바람처럼 밖으로 줄다름쳐 버리는 너. 그럴 때에 네가 난 좋더라. 딸아이와 한참 동안을 물장난을 치며 시시덕거렸다. 그리고 몸을 수건으로 말리지도 않고 우린 돗자리의 그늘로 돌아왔다. 아이는 이제 다소곳이 턱을 무릎에 괴고 앉아 내가 가장 이뻐하는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난 아이를 내 품으로 와락 끌어당겨 안고 아이의 그림일기 공책장을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백지를 앞에 놓고 반쯤 녹아 몰랑하게 된 파랑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아이는 고개를 쳐들고 재밌다는 듯이 나를 올려다 보았다. 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에이, 이게 뭐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는 표정을 짓고 물어왔다. 그렇지만 아이의 눈에는 어느새 가벼운 졸음의 안개가 몰려와 있었다. 글쎄 뭘까? 맞춰보렴. 하늘? 그럴 수도 있지. 또? 아이는 동그라미의 밑과 옆에 은자와 하자가 되도록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렸다. 이렇게 하면 은하가 되니까. 이건 내 이름이다. 그렇지? 참 그렇구나.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렴. 이건 호수란다. 또 이건 자전거 바퀴야. 아이는 온순하게 눈을 감고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선심이라도 쓰듯이 말했다. 엄마, 시골집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 눈을 뜨면 안 된다. 동그란 호수를 생각해봐. 그리고 동그란 2개의 바퀴가 팔랑팔랑 돌고 있는 자전거도. 엄마가 너만 할 때 살던 고향에는 말이다. 나무 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숲이 있고 그 나무들이 매일 아침 세수할 때 얼굴을 비추어 보는 호수도 하나 있었단다. 호수에는 소금쟁이라는 날씬한 아가씨 벌레가
하루 종일 수영을 즐기고 있었는데 저녁이면 물총새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호수 위를 멋지게 날아다녔지. 아이 머리에 묵직한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다. 긴장이 풀린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던 것이다. 작은 호수가 있네. 호수 주변에는 채송화를 심었네. 달력에 찍은 수많은 점들이 언젠가 별이 되려니. 사랑, 사람, 살림, 서리, 성애, 잘 사르오. 그가 남긴 낡은 공책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갈겨 쓴 일기라고 하기엔 너무도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이처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적지 않게 들어차 있었다. 그 암호 문자 중에 몇 개는 낱장에 옮겨져 몇 년에 한 번씩 딱지 편지로 접혔다. 변함없는 기름한 글씨, 변함없이 3번 돌려접은 딱지 편지. 글쎄, 그것은 꼭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10여 년에 걸쳐 모두 5번을 난 그런 이상한 편지 심부름을 했다. 수신이는 그의 처자였다. 나보다 30살 나이가 많은 아들과 그의 아내. 그가 내게 말을 해주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설명 이전에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너무도 분명한, 게다가 5번의 심부름을 하는 사이에 나에게는 편지의 수신인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조금씩의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난 MC 근처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첫 번째 집 앞에서처럼 눈앞이 하얘지는 현기증을 맛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때처럼 오래 집 주위를 멀리 배회하다가 편지를 집어던지고 긴 길을 뛰어나오지는 않았다. 난 한 번은 문틈으로 그들을 본 적이 있었다. 뒷모습을. 그 부당하던 뒷모습을 난 잊을 수가 없다. 5번은 모두 다른 주소였다. 난 어떤 방식으로 그가 그들의 가족이 집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주소를 알아냈는지를 알지 못한다. 내 13살의 그 여행길, 밤늦은 귀가에서 어떤 낌새를 나의 부모가 알아차렸는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제비가 그날 밤을 꼬박 세웠던 것을 기억한다. 아제비를 닥달하는 언쟁. 글쎄, 언쟁이라기보다는 나의 부모의 엄격하고도 긴 질책이었고 그는 시종일관 침묵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난 나대로 불 꺼진 내 방에서 감긴 시야의 저쪽에서 어른거리는 불규칙 연속 무늬를 쫓아가다가 잠이 들었다. 그가 나의 부모의 눈물 호소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의 편지 전달은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어졌다. 난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난 무의미한 자연 송시를 닮은 그의 편지들이 진짜 내용을 숨기고 있는 암호 문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때 그들만의 교신을 위해 교묘하게 만든 어떤 것.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제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난 그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그들의 삶의 등대지기 노릇을 멀리서나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미미한 신호, 절망적인 신호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얼굴을 절대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보여줄 수 없었던 그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등대지기였다. 삶은 때때로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내가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후였으니 말이다. 내가 3번째 편지를 전할 때 그의 가족의 주소는 서울로 옮겨져 있었다. 변두리의 언덕배기에 위치한 아주 작은 집의 반지하실 방에서 그보다 나은 작은 집으로, 거기에서 한 뼘 정도 더 큰 한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집의 모양은 이 3가지 뿐이었지만 10여 년에 걸쳐 그들은 여러 번 이사했다. 그리고 아주 후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몇 계절을 지나쳐 보낸 후에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런 발작처럼 난 단숨에 마지막 편지를 던져 넣었던 그 집까지 뛰어간 적이 있었다. 늘 망을 보고 주변을 사리고 그러고도 행여 그와 그의 가족에게 누가 미칠까 저하는 모든 불편한 습관을 팽개쳐 버리고
그들에게 내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전달해 줄 목적으로 그저 일을 저지를 생각으로 뒤늦게 그들은 이미 그 집에 없었다. 내가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알아본 그의 아들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었다. 이유는 해외 이주. 아제비의 아내의 주민등록은 이전도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던 집에는 그들 중 어느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처럼 아이 하나를 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집주인의 주소를 내게 적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난 더 이상 아제비 가족의 뒤를 쫓지 않았다. 아제비의 방식대로 비극적으로 소모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예,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 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 작은 호수마냥. 채송화꽃이 쪼르르 둘레 피어있던 그 호수마냥.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난 목이 마르다. 예, 저 길 앞으로 나가보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가 자고 있을 때면 난 너를 흔들어 깨우고 싶다. 그리고 자꾸 수다를 떨고 싶구나. 한때 남로당 고위급 간부였던 그는 사형 이외의 구형은 예상할 수 없는 도망자였다. 그는 고위 간부의 자격으로 월북의 기회를 엿보며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었고 검거되어 송환되던 중 도망하였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동행하던 호송자들이 소지품과 의복을 뺏어놓은 채로 하룻밤을 나던 중 그는 그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이다.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집어타고 한 과수원 속으로 영원히. 아버지에 이어 그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의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이었다.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으나 난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난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제비, 멍청이,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그렇게 딱 한 사람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그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외쳐보지 못하고 그의 편지 심부름을 한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그 미움의 기간은 다행히도 그리 길지 않았다. 그가 간 후 한참이 지나 이미 야산으로 변해버린 과수원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갔었다. 인력도 딸렸거니와 무엇보다도 오래된 아버지의 투병으로 진 빚 감당으로 팔려나간 과수원에 방책을 만들러 벌써 남자 서너 명이 와서 일하고 있었다. 난 딸아이의 출산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때였다. 과수원의 길이 곧게 뻗어나가는 게 보이는 호숫가에 앉아서 난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 낯익은 풍경들 하나하나에 나의 애정어린 시선을 나누어 주었다. 과수원은 황폐했어도 내게는 평화였다. 설령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무언의 동반자인 나무들은 내일에 다가올 걱정에는 무관심한 채 느면하게 푸른 하늘에 미세한 실핏줄을 그리고 있었다. 잎이 다 진 가을이었던 것이다.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아제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엉킨 아제비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늘 할 말이 많았다. 단둘이서. 난 그럴 때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무에 그리 할 말이 많았을까? 아버진 남로당의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과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혼에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준 아제비의 공책에 보면 자연을 읊은 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쓴 글씨이기는 하지만
그가 일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두서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가 겪어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떡건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은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위치해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의 사방에 그들의 속삭임이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차이가 끝도 없는 속삭임을 만들었던 걸까? 특히 늦은 밤에 집 앞에 내놓은 평상 위와 과수원의 좁은 길들, 야산 밑에 파인 호수 주변, 사방에서 귀만 기울이면 바람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호수 주변에.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황량하고 지난하던 과수원의 생활을 안온한 미소로써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영상이 있다. 내가 몇 살 때쯤이었을까? 26, 27. 여전히 여름이었고 과수원에서 보낸 연휴의 끝이었다. 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밑반찬을 들고 거기 호숫가에서 곧바로 보이는 그 길을 거의 다 걸어 나왔었다. 사각사각 흙길 위에 속살거리듯 작은 간지럼을 만드는 자전거의 바퀴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하얀 아제비였다.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이를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를 짓는 것이 다였다. 자전거의 사각거림이 멎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있는 허름한 바구니에는 채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 있었다. 창가에 놓고 아제비 생각도 해요. 다시 자전거를 뒤돌아 세우고 이어서 멀어져 가던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그때 그의 미소는 그토록 깊었는데 직장 생활에 얽매여 고향에 들르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던 그 즈음의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럽게 그는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내게 채송화 화분 하나를 아프게 남겨놓고. 예, 오늘은 왜 이리 목이 마르냐. 너의 잠은 또 왜 이리 깊으냐. 사방이 정적이다. 어서 깨어 내 말을 좀 들어주렴.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을 때 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둥글둥글 소리 없이 홀로 돌기 시작한다면 아,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예, 우리가 한 몸일 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울음처럼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혹은 미래의 이야기로 예, 햇볕이 아직도 이렇게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몸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 볼까?